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식을 잘 사는 건 기술이고 주식을 잘 파는 건 예술이다.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최근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들고 있어야 될지 고민이 커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주식시장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는 한 분을 모시고 투자자들이 이거 어떻게 좀 팔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이분은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많이 듣는지를 분석해서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차트매트릭이라는 회사인데요.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 회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8월 1일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8월의 첫날, 주식시장에서도 8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지수는 약간 오르고 있기는 한데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를 일이기도 하고, 그동안 올해 들어서 주식 내린 거 생각하면 뭐 오른 것도 아닌 이제 그런 상황이지요. 투자자들의 머리는 아마 복잡하실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이걸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물을 좀 타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텐데, 이런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어떤 답을 주시는지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오랜만에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일반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박재영 차장님도 상담해 주시는 고객들이 좀 있으실 텐데 가끔씩. 네. 답답해 하시죠, 다들? 그럼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1년 내내 주식이 떨어져서요. 최근에 이런 고민을 담은 책도 하나 내신 것 같네요, 차장님도. 네.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예. 다 같이 웃고, 그 수영장에서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누가 수영복을 안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빠지고 나면 네. 그때부터가 진짜인 거거든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2020년 들어와서 좋은 시절도 겪었지만 이제 안 좋은 시절을 겪으면서 앞으로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증권회사에 한 18년 동안 있으면서 있었던 경험들을 좀 정리해서 책으로 좀 냈는데요. 네. 지금 좀 공부를 많이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좀 내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런저런 투자 전략도 중요한데, 이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네. 어떤 일반론도 사실 새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해 꽤 드셨을 거예요. 일단은 요즘 제일 많이 드는 유혹이, 주가가 10,000원일 때 샀는데 지금 4,000원이다. 네. 뭐 9,000원쯤에서 팔았으면 좋겠는데 4,000원인 걸 어떡하냐. 그럼 지금 4,000원일 때 지난번에 10,000원에 산 만큼 또 사면 평균 단가가 한 7,000원 정도로 낮아질 거라서 네. 내가 마치 7,000원에 산 거와 같으니 뭐 하락률도 많이 줄어들고 또 오르면 바로 본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네. 그거 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소위 이제 주식시장에서 물타기라고 하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손실난 종목을 더 매수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서 반등했을 때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물타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물타기가 사실 성공하면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큰 운이 따라야 돼요. 이제 투자 자금이 무한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투자를 계획한 자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물타기를 하려면 돈을 어디서 또 끌어오든지 아니면 계좌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을 팔아서 팔아야죠. 예. 손실이 나는 걸 이제 메꿔 넣어야 되는 이제 그런 예. 상황인 건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손실이 난다는 거는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고, 그 회사가 별로 지금은 주가가 안 좋아. 그렇죠. 예. 그런데 수익이 나고 있는 걸 팔아서 그 손실이 나고 있는 거를 산다라는 뜻은 좋은 종목을 팔아서 예. 안 좋은 종목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한 행운이 따라야 예. 이게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투자자의 심리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손실난 것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보다 이제 감정에 좀 매몰돼서 하는 투자 방식이어서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오르는 덜 내린 건 계속 갖고 있고, 많이 내린 것도 그냥 계속 갖고 있고. 그렇죠. 일단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예. 그 뭐
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종목을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옛날에 네. 10,000원에도 산 건데 그렇죠. 지금 4,000원이면 네. 아주 싸게 느껴지죠. 네. 그런데 사실 10,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유가 거거든요. 있었겠죠. 네,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시고 지금 내가 요거를 안 갖고 있다라고 객관적인 시각을 봤을 때도 와 너무 매력적이다.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것을 몰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내가 10,000원에 안 샀으면 지금 4,000원에도 안 사죠. 그렇죠. 내 주머니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주식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올라오면 좋은데 포트폴리오가 비정상적으로 변해요. 왜냐면 그것만 많이 갖고 있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이 올라와도 그 종목이 올라오지 않으면 소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가끔 요새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예. 일정 종목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거 나머지 다 팔고 삼성전자로 그냥 다 사놓고 기다리면 어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저는 그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권해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지수가 올라오더라도 삼성전자가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갈 때 오히려 삼성전자는 2007년 한 해 동안 마이너스 9%가 났거든요. 아, 지수가 2배 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동안 2배 갈 때 뭐 마이너스 9%는 아니었지만 예.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30% 정도 오르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9% 손실이 났으니까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종목에 몰아넣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분산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게 시장에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안 하는 게 좋다. 그렇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네, 그거는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예. 세상에는 좋은 종목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2,400여 종목이 있고요. 뭐 미국, 중국, 일본 주식 엄청 많은데 한 종목에 내 모든 것을 걸 필요는 하기야 물을 탄다는 건 지금 돈을 더 써서 뭔가를 산다는 건데 네. 그 뭔가를 산다는 건 앞으로 오를 걸 기대하니까 사는 걸 텐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많이 오를 걸 지금 사는 게 맞는데 네. 하필이면 내가 물린 그 종목이 앞으로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보장이 없죠. 지금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종목에 내 미래를 걸 필요가 있을까? 계좌의 수익률을 좀 그러니까 손실률을 숫자를 좀 낮춰보고 싶어서 네. 그건 빨리 그런 빠져나오고 거긴 싶은. 한데 알겠습니다. 주식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네. 그때 못 팔았던 게 안타깝다. 이렇게 주식 파는 게 어렵냐. 예전에는 사는 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주식을 파는 게 참 어려운 거더라. 주식을 그때는 그럼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는 거냐? 네.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주식이 상승 시기에는 그때 살 걸. 네. 이라고 많이 하고 하락 시기에는 그때 팔 걸. 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하락 시기여서 네. 매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잘 팔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많은 투자자들이 본전이 내가 매수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매수한 가격은 생각하지 안 하고 그 주식의 고점을 자꾸 생각을 해서 야, 이 주식이 얼마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어떻게 팔아? 이렇게 좀 욕심을 부리시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그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되는 게 연평균 수익률이 20%만 나도 이게 20년 동안 20%가 나면요. 1,000만 원이 3억 2천만 원이 됩니다. 30배. 그렇죠. 어. 그런데 문제는 매번 이렇게 20번 다 20년 동안 다 20% 성공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요게 문제는 실패하는 횟수가 문제가 되는 중간중간 한 번씩 거거든요. 실패는 하겠죠. 그렇죠. 한 번씩 실패할 예. 때도 있잖아요. 예. 이게 20% 수익이 난다는 거는 반대로 20% 손실도 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20년의 기간 중에 11번 20% 수익이 나고 9번 20% 손실이 난다면 이게 승률은 55%예요. 그래도 이익 본 횟수가 한 번 더 많네요. 11대 9로. 두 번 더 많은 거죠. 11승 9패를 하고 이길 네. 때는 20% 수익, 질 때는 20% 손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0.3% 손실이 나게 됩니다. 변동성 때문에. 11승 9패인데요. 그래도 네. 그래도 변동성 때문에 오른 금액에 그러니까 승리를 해서 20% 수익이 나면 네. 뭐 1,0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된다. 예. 근데 1,200만 원에서 20% 손실이 나면 200만 원만 손해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거기서는. 240만 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11승 9패여도 손실이 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안 잃는 게 중요하지 먹을 때 많이 먹는 건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먹을 때 많이 먹고 잃을 때 많이 잃으면 결국은 계좌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럼 거라서요. 어떡하죠? 수익을 볼 때 많이 보고 네. 손실은 적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 너무나 해피한 상황일 텐데 예. 그러긴 너무나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을 피할 필요가 있고요. 요새 문제가 되는 게 대출이나 신용 같은 레버리지 네. 일으키신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6월달 같은 경우에 반대 매매가 많아서 그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됩니다. 투자의 대가죠. 워렌 버핏이 말하는 절대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절대 잃지 말아라 이고요. 두 번째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아라 입니다. 손실을 안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한마디로 적게 벌더라도 손실날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산 종목이 5% 오르면 무조건 판다. 뭐 이런 원칙을 살 때 정해놓고 네, 오르면 그냥 무조건 팔고 뒤 안 돌아보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뭐 손실도 거기에 맞게 그거보다 좀 뭐 손실을 적게 잡아서 손절폭을 좀 적게 이만큼 잡아서 내리면 반드시 판다. 그렇죠. 그런 전략을 세워놓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 안 돌아보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꼭 그렇게 손절매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더 올라요. 그러면 고점에서 또 사게 되고 이게 사람의 그렇죠? 심리인데 예.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어떤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돈 벌 기회는 계속 온다. 계속 온다. 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기회가 이번뿐인 건 아니다. 네. 덤비지도 말고. 내가 배워야 할 것은 탈출하는 방법이지. 네, 돈 벌 기회는 아까워하지 말자.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랑 정 반대로 흐르는 게 이제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투자를 하다 보면 나는 그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고 이른바 가치주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좋아 네,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가치주든 무슨 주든 간에 오늘 올라야 좋은 회사고 요즘 그 이른바 핫한 종목이 좋은 거지. 네. 뭐 인생 얼마나 길다고 그 가치주를 계속 들고 있나 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일단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누가 묻느냐에 따라 다르죠. 엄마 아빠가 옆에 다 있다라고 다 한다면 있다 그러면 네, 함부로 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둘 다 좋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뭐 가치 투자가 좋아, 트레이딩이 좋아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저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둘 다 해야지 굳이 어디 하나가 답이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그렇죠.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건 스타일이 다른 투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가치 투자라는 것도 저평가 된 걸 사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거잖아요. 네.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세를 보고 거래량이나 과거의 흐름을 보고 그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 투자를 해서 저평가 있는 종목이 한 5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시점을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뭐 기술적 분석이나 추세 분석을 통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는 거죠. 가치 투자, 그러니까 저평가에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시점을 우리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추세가 지금 뭐 만들어지는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가치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차트를 좀 보고 네네. 좋은 종목의 차트를 같이 보자. 그렇죠. 차트를 보고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네.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일단 뭐 내재 가치 분석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것과 추세를 보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굳이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미인대의 입상자를 찾는 거거든요. 내 눈에 앞만 이뻐 보여도 네. 이제 많은 대중이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입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주가 참 좋은 주식인데 네. 참 좋은 주식인데를 10년간 계속 그냥 중얼중얼하는 네. 그런 회사들이 꽤 있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올라가지 않으면 진짜 수익을 내주지 않으면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포트폴리오 안에 그런 주식도 담고 네. 이른바 테마주라고 하는 네. 왜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대선 때 되면 무슨 A 후보주 관련주, B 후보 관련주 이런 거 네. 많잖아요. 네. 네. 왜 관련주냐고 보면 이 회사 상무가 그쪽 선거본부장이랑 동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같은 대학을 나왔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테마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주식에서 시세를 형성한다든지 막 이렇게 주가가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든지 그런 종목들을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남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이니까. 네. 남들이 왜 관심을 갖는지, 남들이 왜 사는지 분석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봤는데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투자를 하는 거죠.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좀 자꾸 앞뒤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여쭤보면요. 네. 아까는 그 시장 혹은 사람들의 심리와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주식 투자는 성공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너도 관심 가져라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추세를 따르라는 겁니까? 아니면 추세를 반대로 가라는 겁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요.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는 사람들이 사기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년 동안 5천 원에 거래되던 종목이 네. 지금 최고점을 뚫고 10,000원에 갔어요. 그러면 일반 개인들은 사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너무 비싸. 근데 그런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이유는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산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저게 왜 이렇게 올라가? 뭐 좋은 게 있나?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지?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관심은 계속 갖되. 그렇죠. 너무 싼 것만 쫓아다니면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죠. 주식시장의 격언도 그래서 가끔 쭉 보면 하나하나는 다 말이 되는데 네. 그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오면 서로 모순이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네. 밀짚 모자는 여름에 쓰는 건데 네. 쌀 때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사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장을 넘겨보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라는 격언도 있어요. 오르는 주식을 비싸더라도 사야지 네. 싼 주식 계속 갖고 있으면 바보 된다. 그게 절대적인 원칙이 없어서 그래요.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어디 하나에 꼭 이제 절대적인 원칙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조금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연해야 됩니다. 투자자들.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가치는 유연함, 그렇죠. 겸손함.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수료도 신경을 매우 잘 써야 된다. 이게 여기서 다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는 네. 말씀도 하시더군요. 일단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요. 1980년도에 100포인트에 시작해서 예. 작년에 3,300까지 갔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연평균 9% 성장을 한 겁니다. 네. 예. 3,300까지 올랐는데 9%에서 만약에 뭐 매매 비용 뭐 이런 거 빼고 한 2% 정도 내가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가정해서 연평균 7%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지수는 1,600포인트에 불과합니다. 3,300에서 절반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번 뭐 국내 주식은 수수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세금이나 이런 거 같이 감안을 하면 한 번 매매하는데 사고 파는데 0.2에서 뭐 0.3% 정도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세금과 네, 함께. 세금 포함해서. 이거 10번 사고 팔고 하면 1년에 2, 3%거든요. 아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9% 성장을 했는데 네. 7% 가정했을 때는 반토막 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수수료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간접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펀드 같은 것들도 보통 수수료가 1%에서 2% 정도 되는데 맡기면 맡긴 돈의 1%를 매년 떼야 하거든요. 그렇죠.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예.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ETF나 이런 상품들은 뭐 패시브 상품들은 수수료가 굉장히 싸거든요. 네. 0.2%대 이런 상품들이 많으니까 장기 투자할 때는 이 작은 수수료 하나 줄이는 게 10년, 20년 모이면 굉장히 큰 그렇겠네요. 비중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좀 아끼셔야 됩니다. 거래하지 마라 가능하면. 그렇죠. 웬만하면 거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래한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결정적인 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뭐 팔거나 사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거래 비용을 좀 줄이는 것도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하시는 곳이 한국투자증권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안 들으시기를.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 어떻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2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이제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네, 2분기 뭘 좀 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예. 어닝 시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닝 시즌에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분기 끝나는 날
지금은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니까 6월이 되겠죠. 6월 중순 정도가 되면요.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예. 이번 달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프리뷰 자료를 발간을 하거든요.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어닝 시즌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달 28일 날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3분기나 4분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는 가이던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전망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와도 막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네.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앞으로 전망치가 바뀝니다. 애널리스트가 전망하는 전망치에 따라서 목표가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는 어닝 시즌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주가가 오르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까? 최근에는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지난달에는 우리나라도 50bp 금리를 올렸고 미국도 75bp라는 이제 굉장히 강한 긴축 정책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조금 긴축을 못할 거야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라서요. 주가는 좀 안도랠리를 좀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2부로 이어오겠습니다. 네, 조금 전 11시에 제주도 동부 앞바다, 제주도 남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근처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얼른 대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블루칩 신기주로 이어가 보죠. 오늘은 가수들의 데이터를 재가공해서 파는 차트매트릭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해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야, 이런 정보로 또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회사 이름이 차트매트릭이에요? 네, 차트매트릭. 네. 차트는 그 이른바 그- 가요 차트, 맞아요. 음반 네, 차트 네. 이거죠? 빌보드 차트. 네, 순위 요즘 뭐가 인기인지 맞아요. 네. 그거 가지고 돈을 법니까? 그러니까요. 오. 야,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출장을 갔을 때 네. 가장 흥미롭게 봤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구나. 근데 이게 왜냐면 차트라는 게 공개된 거잖아요. 빌보드라는 게 그렇죠. 숨기는 게 아니라 퍼블릭 데이터인데 매주 나오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음. 그러니까 데이터를 취합해서 인포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지만 네. 사실 빅데이터 이렇게 모아보면 이게 왜 쓰레기를 넣어보면 쓰레기 나온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는 데이터들만 많으면 잡동사니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이걸 잘 정제해서 인포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면 예. 그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인데요. 그 차트 매트릭이 이른바 데이터 사이언스 기업인데 이걸 우리 석유로 치자면 석유를 정제하는 정유 회사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걸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실리콘밸리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고 나만 아는 차트 정보가 매트릭 아니라 대표입니다. 이미 네, 공개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를 맞아요.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만들듯이 잘 가공 정제해서 그렇죠. 돈 되는 네. 정보로 만든다. 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를 좀 하나 좀 들어주세요. 아니면 어떤 식의 예를 들면 돈 버는 사실은 모델을 이게 갖고 있는지. 그 운전하는 이제 K-팝의 나라니까 네. 예를 들면 무조건 이제 BTS 아니면 블랙핑크 예를 들어야 될 텐데. 뭘로 예를 들어도 네, 그건 어쨌든 괜찮습니다. BTS 예를 들어볼게요. 예, BTS는요, 네. 그 아시다시피 글로벌한 그 뮤지션이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그 하이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BTS가 순위에 오른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차트를 다 따라잡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겠죠. 네, 사실 BTS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보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소셜 네트워크도 연예인들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또 파생돼서 어떻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가까지 팔로우하려면 예. 사실은 그 하이브가 물론 뭐 이제 IT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 CTO 이제 고용한 다음에 데이터 전문가를 모셔서 네. 이거 데이터를 정제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이 차트 매트릭한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계정 하나당 월 $140 주면 BTS 관련된 거의 모든 차트, 그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소셜 네트워크, 요즘은 틱톡이 더 중요하죠. 또는 음반 발매일, 또 콘서트 투어일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콘서트 투어일을 했더니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 조회수가 늘어났다더라, 네. 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있는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 블랙핑크를 예를 들면 그 인스타그램에서 블랙핑크가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데 네. 사실 정작 인스타그램만 놓고 보면 이게 여자가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BTS나 블랙핑크의 팬들입니까? 아니면 BTS나 블랙핑크의 소속사 매니저가 하이브하고 YG죠. 그럼 소속사들이 네. 우리 가수가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지, 흥행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 가수에 대한 평판은 어떤지 그렇죠. 이걸 네. 알려면 일일이 본인들이 검색하기에는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래 그 영세한 음반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 막내 직원을 시켜요. 그래갖고 막내 직원한테 다 알아와 뭐 이런 식인 요즘 거죠. SNS에서 이 형들 요즘 어떤지 알아와라.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주먹구구식인데다가 예. 사실은 그 정말 쌓이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막내가 다 이제 다 떠나면. 예. 근데 이 차트 매트릭은 이런 식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까 블랙핑크를 말씀드렸는데 네. 블랙핑크 인스타그램 보면 블랙핑크의 팬들은 여성이 많다는 얘기는 있는데 네. 그 실제로 그게 데이터화 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팔로워를 분석해서 차트 매트릭이요. 네. 80%의 팔로워가 여성이라는 거 보여주고 팔로워의 아시아인이 50%라는 것도 보여주고 연령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정도가 50%가 팬이다라는 거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블랙핑크의 소속사인 YG도 이 네. 정보를 몰라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팔로워 숫자는 나오는데 네. 여성 남성 비율은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 친구들은 어떻게 그걸 알았는데요, 그럼? 그게 인공지능으로 거기 그 프로필을 분석해서 팔로워들의 프로필을 그 사진을 봐서 남성이냐. 이런 네. 고양이 올리시는 분들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성이라 분류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네, 사실 이게 막내한테 시키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블랙핑크의 소속사인 YG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YG나 BTS의 소속사 입장에서는 유용한 거긴 같은데 한 달에 $140요? 한 달에 140달러. 그럼 블랙핑크 소속사에서 $140 한 달 내고 그렇죠. BTS 소속사에서 $140 내면 이거 뭐 몇 명 해봐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근데- 유명한 가수들 매니저가 하나씩 구독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이게 100명이나 되겠어요? 아티스트 한 명 매니저라면 그럴 수 있는데 예. 예를 들면 하이브만 해도 음. 이 구독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른바 기업 구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업체 안에서 그 재정을 공유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CEO도 보고 예. 뭐 CTO도 보고 뭐 CMO도 보려면 네. 그럼 사실은 계정이 최소한 몇 하나 개 이상은 있어야 돼야 된다. 되겠죠. 네. 보통은 사실은 기업 구독 계정의 숫자가 최소한 10개에서 많으면 뭐 수십 개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 덩어리 있는 목돈 계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떤 보여지는 데이터뿐만 아니고요. 우리 아티스트가 이제 요즘 내가 제일 잘 나가는지 아니면 이제 한물 가는 것 같은지 네. 이런 걸 데이터 흐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데이터를 봤는데 예. 거의 모든 인기를 척도로 보여줄 수 있는 차트를 다 보여주면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후배들한테 밀립니다. 뭐 이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니저들이 네. 사실 예전에는요. 그 매니저가 감으로 자기 아티스트를 컨트롤했잖아요. 그냥 뭐 그렇죠. 네, 요 좀 시점에서 음반 나와야 돼. 뭐, 여기는 뭐 공연 나가야 돼. 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스 된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의사결정을 할 때 토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숫자거든요. 근데 문제는 숫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 거고 네. 차트 매트릭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음반사도 이른바 데이터 드리븐 뮤직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걸 네. 알게 됐는데 예. 누가 제공해 줘요였는데 요걸 이제 차트 매트릭이 제공해 주는 거죠. 해주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사 막내의 아웃소싱인 개념인데. 그렇죠. 막내보다 많은 일을 하지만 기획사 네. 똘똘한 막내의 아웃소싱.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래요. 뭐 유명한 기획사에서는 10개씩 구독한다고 쳐도 몇 명이나 구독할까? 이걸로 이 회사 이게 돈 벌 수 있나 싶은데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올해 이제 2021년 기준이죠. 예. 매출 $200만 나왔어요. $200만. 네. 한 50억 네, 나왔죠. 연매출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쉽지 않겠는데요. 직원들 재밌는 한 2, 포인트가 30명 하나 월급 있어요. 주면 끝인데. 아니에요. 이게 예. 사실 일단 한번 데이터 돌리기 시작하면 예. 그다음에 추가 비용이 그렇게 드는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일단 BTS 한번 분석했어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새로운 아티스트가 등장하면 그때는 분석을 좀 복잡하게 해야 되겠죠. 예, 예. 하지만 BTS를 한번 분석하고 나면
계속 구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런 식의 이 B2B 계정의 경우에는 예. 법인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지를 결제를 안 안 끊는다. 해요. 네, 사실 대부분 연간 구독을 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창업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예. B2B의 SaaS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한테 뭐 이제 이 비유하자면 흔한데 예. 그 금 캐는 법 알려주지 말고 청바지 팔아서 돈을 벌자.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의 중요한 트렌드거든요. 차트 매트릭스 대표적인 거죠. 차트 매트릭. 지금 여기 구독하는 회사들이요. 네. 저도 좀 알아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음반사가 지금 차트 매트릭에 들어가 있어요. 뭐 유니버설, 소니 뮤직, 워너 뮤직 이런 전통적인 레거시 뮤직 회사들도 있는데 예. 아마존, 애플, 구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그 인포메이션 데이터의 흐름을 누가 읽어주길 바라는데 예. 그냥 월 $140 내는 게 훨씬 마음 편하거든요. 구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내가 구하려면 쉽지는 않은 데이터를 열심히 구해서 이걸 필요로 할 만한 기업들에게 모아서 파는 거. 그렇죠. 네.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음반 산업 아니더라도 그런저런 기회들이 있는 산업들이 꽤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그 음반에서 시작하면 뭐 그게 엔터테인먼트 모든 분야일 수도 일종의 있겠고 시장 분석, 맞아요. 유통 분야일 수도 있겠고 음. 충분히 가능한 툴인 거죠. 그러니까 솔루션은 있는 거죠. 이 솔루션을 음. 어디에 적용할지인데 사실 여기서는 좀 흥미로운 게요. 그 창업자가 그 음악에 관련돼서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조성문 차트 매트릭 대표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네, 네. 창업자가? 네, 예. 사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 차트 매트릭의 조성문 대표는 실리콘밸리에 대한 가장 많은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한국계 스타트업 창업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본인은 음악에 관심이 없는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밌는 게요. 그 실리콘밸리 창업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실리콘밸리는 기술이 있잖아요. 네. 엔지니어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 같은 거 개발해서 예.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문계에는 많이 없어갖고 네. 무슨 문제를 풀진 잘 몰라요. 하여튼 일감 가져와 하는 개발자들은 많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창업이라는 게 예. 문제를 정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문제의식은 많이 갖고 있죠. 하지만 기술이 없으니까 엔지니어링으로 해결을 못 하는데 예. 실리콘밸리는 기술은 많으니까 문제를 정의하는데 조성문 대표도 전형적으로 엔지니어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정의할까를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예. 두 가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이게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냐. 두 번째는 해결하면 시장이 크냐. 그 두 가지에서 음반 시장은 가능하겠다라고 가능하고 테스트를 시장 했던 사이즈도 거죠. 네. 적당하다고. 그게 2016년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이분은 그럼 원래는 음반 쪽도 아니고 어떤 거 하던 분이었어요? 그 지금은 컴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게임빌이라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뭐 그 야구, 뭐 골프 이런 식의 어떤 스포츠 게임, 캐주얼 게임으로 유명한데 여기에 1번 지원이었어요. 창업할 때 2000년에. 이게 1번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내 지원 같은 거죠. 창업자들이 있고 창업자가 있고 우리 직원 그래도 하나는 뽑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과 후배를 불러요. 그래갖고 알바비 줄 테니까 와서 일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지옥의 시작이었는데 7년 동안 네. 학교도 졸업 못하고 게임빌에서 계속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이제 MBA를 하고요. UCLA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오라클에 들어가는데 오라클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오라클이라는 게 그 세일즈포스, 오라클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대표적인 B2B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문제를 풀어내는 이른바 리바이스 같은 기업들입니다. 오라클에서 보고 B2C는 시장이 너무 빨리 바뀌고 소비자들의 마음이 변덕이 죽구뚝한데 그런데 B2B는 한번 결제하면 법인카드 아니면 대표 개인카드니까 웬만하면 1년 구독한다. 그러니까 B2B가 될 만한 건 뭐 없을까라고 하는 거 오라클에서 딱 인사이트를 얻고 거기서 창업을 했던 게 이제 지금 소개해드리는 차트 매트릭인 거죠. 개인들 상대로 장사해서는 성공해도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B2C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그 CS 하잖아요. 그냥 뭐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B2B는 뭐 사실은
월화수목 정도만 CS 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사실 그들도 예. 회사 일이니까 금토일에는 항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B2B가 갖고 있는 큰 매력이라고 하고 네. 거기 하나 더 짚어드릴 거는 한국계 스타트업 창업자들한테 B2B는 굉장히 유리한 비즈니스예요. 왜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계라고 하는 것이 그 미국 사회에서 주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B2C라고 하는 건 미국의 소비 트렌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건데 예. 그건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B2C, B2B 스타트업을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면 두 가지가 있죠. 기술이 있고요. 어제 실리콘밸리 안에서 한국계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뛰어나고 예. 또 하나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국계 스타트업 관련 또는 빅테크 종사자들이 한 최소한 1,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 정도 추산되던데요. 예. 그 관련된 네트워크 모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K그룹이라고 불리는 모임들이 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LA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 가도 잘 뭉치죠 우리는. 그렇죠. 중요한 건 창업을 하려면 뭉쳐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아주 가벼운 네트워크나 약한 고리 연결고리라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맞아요. 근데 실리콘밸리는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성문 대표가 그 네트워크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인싸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혹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조성문의 실리콘밸리 이야기라고 하는 블로그로도 꽤 유명하거든요. 예. 이 블로그가 실리콘밸리 가서 창업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거의 교과서에 해당되는데 이 덕분에 인싸가 됐죠. 그래서 창업도 하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류의 비슷한 회사들이 꽤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 지금 제가 실리콘밸리 가서 보니까요. 예. 아직 우리 소개할 만한 기업들은 아닌데 분명히 B2B에 그 Saa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서 돈을 벌겠다는 스타트업들이 꽤 많이 있고요. 예. 많은 창업 아이템들이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 한국계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문화가 우리나라 스타트업 문화와 여러 차이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우리가 좀 나은 것도 있고 할 텐데 네. 어떤 특징들이 좀 있습니까? 재밌는 건 하나 얘기 들었는데요. 그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스타트업 CEO라고 하면 네. 일단 좀 약간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있대요. 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실리콘밸리 일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빅테크에 다니고 있어도 내가 구글이라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도 네. 나 언젠가 창업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무늬만 창업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10년 동안 창업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렇겠죠. 그런데 예. 실제로 실행하면 이 사람은 일단 리스펙인 거죠. 존경을 받습니다. 인정.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 한국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을 하면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의 이제 직원들이 스타트업 CEO 오라가라 하면서 네. 하청 회사 직원처럼 이렇게 부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스타트업 CEO들에 대한 존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업해서 네트워킹하고 일하고 대기업하고 일하기가 꽤 수월한 거죠. 일단 한 수 접어주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으로 훌륭한 일 하십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나도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한마디 정도 하는 거죠. 물론 안 했지만 보통 한 10년 정도 내내 창업하려고 그러면 무늬만 창업자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실제 창업한 사람들은 존경받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예. 성공하든 실패하든. 또요. 또 하나는 실리콘밸리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들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문제 정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건 너무 쉽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대신에 문제만 정확하게 정의하면 재밌는 건 엔지니어들이 달라붙어요. 왜냐면 나는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네 아이디어 좋아 보이니까 내가 스톡 옵션 좀 주면 나도 창업할래. 나도 창업하고 싶었어. 이런 식의 문화가 굉장히 펼쳐져 있어서 망치는 있는데 그죠. 어디에 못을 박아야 될지는 모르는 분들이 맞아요. 네. 많다. 사실은 망치 든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나 때려박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계 기업들이 꽤 성공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나라는 망치 든 분들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은 그 엔지니어를 만들어내고 배출하는 그 규모가 굉장히 작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금전적 보상도 낮죠. 연봉 많이 오르셨다고 그러던데. 많이 올랐는데도 개발자들. 실리콘밸리는 비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실리콘밸리는 엔지니어 기본 대리급이 1억 원이 넘어가요. 여기도 그래요.
진짜요? 뭐 꼭 기본으로 넘는 건 아니지만 다 넘는 건 아니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아닌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예.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비싼 값을 치러준다라는 게 있어요. 대신에 그 비싼 값만큼 값어치를 하죠. 그렇군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창업 기회를 찾기가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맨날 이런 일이 많은데 네. 이런 거 비슷하게 밖에 나가서 내가 혼자 해주고 한 기업들 한 10대 개만 모으면 이 내연봉 나오겠네 하는 분야를 그렇죠. 네, 잘 맞아요. 찾아보시면. 그게 사실은 흔히 말하는 실리콘밸리의 B2B 창업인데 이 차트 매트릭도 처음에는 정말 처음 고객 찾기가 어려웠던 고민은 있었어요. 네, 처음 늘 어렵습니다.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